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선 이렇게 시즌이 돌아오니 궁금해하는 게 1차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 게 예를 들면은 대선이 이제 벌어지면 6월 3일 선거를 하는데 네. 벽보에 붙는 기호가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1번은 누가 다는 겁니까, 이정주 기자? 아, 그 다수당이 다는 거예요. 다수당이 다는 거예요? 네. 그 선거할 때 이제 여야로 생각을 하는데 통상은 대선할 때 뭐 예전에는 여당이 다수당이었죠. 이제 한나라당 계열들. 통상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1번을 여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수당 한석이라도 더 많으면.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1번. 예. 한석 많았죠. 그때 새누리당.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원내 정당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당부터 기호를 배정받고 그 다음에 원외 정당을 가고 그 다음에 무소속을 가기 때문에 사실은 무소속 후보로 뛴다라는 것은 기호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득표에도 굉장히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선배?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기호가 앞번호일수록 그리고 이제 순서가 뒤로 밀릴수록 잘 투표용지도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 엄청 길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요새는 근데 1, 2, 3, 4번보다는 이름 보고 뽑기 때문에 예전에 이것도 사실은 다 문맹이 많았던 시절의 얘기고 지금 누가 다 뭡니까 그거 정책 맞아요. 홍보지 다 보고 분석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기호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 21대 대선 같은 경우에도 국회 의석순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네.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 후보인 1번 이재명 후보가 1번을 받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변은 뭐 없어요. 네, 가능성은 그러니까, 1번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고 오늘 가장 빅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선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한동훈 대 김문수 그렇게 예측하신 거죠? 정확히 말하면 결선은 한덕수죠. 예비 경선이죠. 세미파이널이라 해주셔야지. 네. 이러면 국민의힘 실망합니다. 네.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잔잔바리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경선에 나온 후보들은 언제쯤 본인의 득표 결과를 알게 되느냐. 그 이정주 기자 네. 미리 안다면서요 보통.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지난번에 4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그건 말씀드릴게요. 4강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취합한 거를 열어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조를 당직자와 사무총장 두세 명밖에 몰랐는데 일부밖에 모르는. 그렇죠. 근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소식이 퍼지겠는데 이번에는 봉인이 됐나 봐요. 저도 사실은 그날 4강 이제 나경원 후보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 들어왔을 때 1, 2, 3, 4가 누구냐 계속 물어보는데 정확한 퍼센트를 그날 반나절까지도 취재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본 사람이 실제로 사무총장과 당직자 2명인가? 소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봉인을 까서 계산합니다. 네, 그때 이제 여론조사 100%니까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그 5대5 했잖아요. 5대5 했는데 이거는 ARS와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 온라인 조사. 네, 요거로 한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 사실 개표 과정이 없어요. 모바일은 뭐 해킹이 아니라 누르면 바로 집계가 됩니다. 쌓이는 거구나. 쉽게 그렇죠. 실시간으로. 사실은 그래서 네. 당에서는 알아요. 당 사무처는 알아요. 그렇구나. 네, 그 누르는 네. 순간에 정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예를 들면 뭐 자정에 이걸 마무리했다. 가정하면 00시 00분에 누군가는 이 결과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서버에 딱 보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발표된 오늘 2시에. 오늘 오후 2시인데 제가 오늘 오후 01시 새벽에 알았습니다. 저는. 01시에 이미 결과를 네, 접했다. 그러니까, 퍼센트까지는 아니고 김문수 한동훈을. 그런 상황이었군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이게 퍼지니까. 사람의 그 구전으로. 아니 근데 그 아까 이제 그 경선 진행하는 호준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결과를 아마도 아무도 밀봉돼서 못 받고 그날 현장에서만 알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던데. 호준석 대변인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대변인 사퇴하시거나 아니면 정치를 그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는 거짓말 치는 거고 하나는 정치력이 부족한 거야. 네. 그 당 사람도 아닌 저도 알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홍준표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일찌감치 결과를 알았는지 경선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오후 3시에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보내는 걸 보고 홍준표는 나가리 됐구나 이렇게 싶었거든요. 그렇죠. 선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아니 결과? 저는 사실 어제 저녁 MBC 라디오에서 틀렸어요. 저 들었습니다. 예. 네 진행자가 계속 소수 의견이시죠? 막 계속 몇 차례 확인을 하시던데 저는 사실은 그 현역들이 상당히 많이 결합을 하고
그리고 왕년에 홍준표의 이런 그게 있어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일부에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막판에 한동훈이 빠지고 한덕수가 아니지. 네, 그 누구지? 김문수하고 홍준표가 둘이 네.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서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제 찬탄 반탄인데 김문수가 최근에 좀 빠지는 하락세 흐름도 보이고 있고. 그런데 역시나 윤심은 강력하구나. 예. 그 판교에서 보리밥 먹을 만하네. 여유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의 약진을 보면서 윤심이 강력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동훈의 결선행을 보면서 윤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력한 것인가는 또 반대로 의구심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한동훈 캠프에서는 그랬어요. 자기들한테 가장 불리한 것은 양강구도에서 본인들이 빠지는 경우의 수인데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당 분위기가 워낙 극우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래도 당원의 구조가 80만이 넘고 그래도 이거 계엄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어쨌든 올라간 것 같아요. 찬탄 반탄 구도다. 근데 찬탄, 반탄 막판에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 예 이게 제일 아니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붙었을 때도 대선 후보였고 다 자당의 후보였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됐을 때는 경선까지 도전을 했기 때문에 무려 대선 도전 3수생인데 그죠. 오늘의 결과가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전략상 실패한 게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봤는데 하나는 본인 캠프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대선 경선 때 무슨 실수를 했었냐면 조국 수공. 네, 본인은 어떻게 부부를 잡아놓냐 자기 검사 시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뭐 막 그때 조국 대표 막 욕하면서 뭐 남자가 말이야 남편 대신 간다고 해야지 네가 간다고 해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극 마초형 이걸 보이면서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약간 조국 대표 이제 부부에 대한 어떤 법의 형량 이런 거보다는 우리의 인지상정을 얘기한 건데 그게 그때 당원들이 타깃이 된 거예요. 게다가 윤석열 쪽에서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맞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 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에서 그걸 엄청나게 많이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어요. 계속 밈을 돌리는 거예요. 조국수홍 이렇게. 거기 타격을 한번 입고 말을 바꿨죠. 근데 이번에도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 한덕수 그 대망론이 나올 때 있잖아요. 맞아. 네. 그 4월 제 기억에 4월 12일인가 그래. 11일인가. 그쯤에 갑자기 토요일 날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고 한덕수 그 붐이 푹 이는 거예요. 왜냐면 한덕수 때문에 사퇴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해서 흘러가다가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 뭐라 했냐면 단일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세게 나왔지. 손 확 껐지. 네, 기자한테 면박을 줬어요. 음. 근데 결국 그로부터 한 11일 후에 무릎 꿇었습니다. 네, 나도 원샷 경산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눈치채고 완전히 그러니까 위장 취업자들에게 자기 캠프를 내준 김문수. 네, 위장 취업 받았어요 그냥. 그렇죠. 위장 취업인지 알고. 위장 취업도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은 투명하게 다 드러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위장도 아니죠. 그냥 대놓고 들어온 네.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김문수 캠프는 받았고 그래서 커플링 돼 있어요. 김문수 후보의 표와 한덕수 지지율이 표가 커플링 돼 있어요. 동조화가 돼 있다. 양쪽이 네. 합의 썸이 똑같아요. 이쪽 내려가면 이쪽 올라가고 이쪽 내려가면 그렇구나. 네. 더하면 무조건 1이야. 근데 이거를 이용한 거고 홍준표 시장은 나중에 이제 이걸 깨닫고 태세전을 했는데 이미 당원들은 그럼 홍준표 후보가 되면 한덕수랑 단일화 안 하겠네? 이런 약간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은 득표 전략을 보고서 이제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보고 이제 셈을 짠 다음에 그 아나운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한덕수에 대한 의견도 갑자기 또 주말간에도 왔다 갔다 했어요 보면은. 그렇죠. 처음에는 강렬하게 단일화 할 것처럼 했다가 네. 그 이후엔 단일화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당의 후보를 뽑는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다거나. 아니 그죠? 근데 아까 삼수생 얘기하셨지만 그 이런 회의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경선을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어차피 해봐야 한덕수로 단일화 되는 건데 네. 하면서 패배의식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일은 이렇게
그래도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다 가만히 있어봐 이걸 내가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홍준표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본인의 스탠스를 잘 못 잡은 것도 있고 캠프마다 다 위장 취업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보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캠프 작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당의 이런 코미디적 상황을 너무 진지하게 우리가 해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당은 이미 네. 그 공당으로서의 기능은 완벽하게 상실한 것이고 윤석열의 사당이 된 지 이미 오래됐는데 제가 단 하나 놀라운 것은 파면된 대통령이잖아요. 파면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힘이 건재하다라는 게 야, 대단하다, 대단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종합하면 막판에 후보는 이미 해볼 것도 없이 김문수 가능성이 높아요. 제 친구 아버지가 경북 영주에 사시는데 네. 그 동네가 그거 유튜브 열심히 보시는 정동 어르신들이 TK. 예, 네. 정동 TK인데 누가 와서 욕탕에서 이렇게 등을 막 밀어준대요. 이번에 누구 찍을 거냐. 그래서 아직 마음 정하지 않았다. 김문수다, 김문수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그러니까 네. 저작거리 민심은 김문수인데 제가 여론조사 지형을 보고 매우 오판했다. 역시 네. 현장에 답이 있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홍준표 후보가 어쨌든 간에 정계 은퇴를 어쨌든 구두로는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그게 마치 이제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페어웨이를 뭐 이렇게 작별을 예고한 듯한 글이었는데 그 내용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대목이 있었어.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나는 유승민의 깊은 경제 지식을 좋아하고 배웁니다. 나는 이준석의 현명함과 분석력을 좋아하고 배웁니다. 나는 한동훈의 자기애까지도 이해하고 배웁니다. 나는 김문수의 올바름과 탈레반 같은 원칙주의도 배웁니다. 나는 안철수의 착함도 참 좋아합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나는 나경원의 끝없는 도전도 좋아합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선배? 네. 글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정계 은퇴 선언하고 떠났다가 다시 또 컴백하고 국민이 불러서 내가 이 자리에 다시 그렇죠. 설 수밖에 없다. 본인 스스로 나오죠. 예, 보면은. 일단은 네. 기분이 나쁘니까 그만둔다고 선언한 거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롤백 할 수 있죠. 뭐 대구시장도 그래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가 보기에 이게 동네 구청장도 하실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저는 정계 은퇴 선언은 하지만 깨끗하게 홍준표가 승복하고 떠난다. 그렇게는 안 보고 페이스북 정치 계속 할 거고요. 구경의 정치 비상구도 나온다고 봅니다. 예. 지금 부르면. 그럼요. 정치 평론 합니다. 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상황으로 이제 예고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아까 이제 이정주 기자가 예고한 대로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덕수 후보와 동조화된 양상을 띠기 때문에 남은 경선 그 장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한덕수 변수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유세슬 기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총리실에 출입을 하는 기자다 보니까 그 한덕수 대선 출마론부터 실제로 이 출마가 임박한 상황까지를 봤는데 좀 어떤 그 느낌이 좀 들었습니까? 제가 사실 4월 4일에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그렇죠, 네. 4월 5일 날 낮에 그 국민의힘 어떤 분한테서 카톡을 받았는데 한덕수 대망론이 적힌 기사 링크를 제가 받았어요. 4월 5일 날 낮에. 네네. 제가 그거 보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키읔을 한 30개 썼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냐. 제가 총리실 출입이라고 저한테 그걸 보내줘놓고서 너 앞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서 뭐 그냥 웃으면서 그래서 그분이 너 이러다가 한덕수 막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됐어 이미 됐다고 됐어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며칠 할지 모르지만 일단 됐어. 마크맨 보니까, 됐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생각해보면은 그게 몇 주 안 된 일인데 그 사이에 사실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바뀐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사람한테 듣기로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비상계엄 사태가 있고 나서 애초에 그 보수 진영에서 다음 대선의 전략을 좀 큰 판을 짜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쨌든 이 총리를 조금 거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김문수 캠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나오고 나서 캠프를 차리고 요럴 때도 일단 다들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갔던 것도 어쨌든 뒤에는 조직의 힘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염두에 두고 움직인 거였다. 그렇죠. 근데 총리실에 어쨌든 간에 한덕수 대행이 따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의 동태를 볼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처음에 출마설이 나왔을 때 지금 이제 출마가 기정사실로 돼 있는데 달라진 것들이 좀 뭐가 있었습니까? 사실 맨 처음에는 총리실 그 참모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총리는 그런 마음 없다. 그런데
다 그냥 그 국힘 발이다, 국민의힘 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총리하고 직접 소통을 했다라는 관계자들의 얘기도 다 달랐어요. 어떤 분은 내가 어제 연락을 했는데 생각 없다더라. 근데 어떤 분은 내가 만나봤는데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 뭐 이렇게 조금 네. 온도차가 있었는데 사실은 트럼프와 통화한 내용, 트럼프와 통화해서 다음 대선 출마에 대해서 총리가 좀 어버버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어느 날 갤럽 여론조사에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고 여론이 확 쏠리면서 그때부터는 총리실에서도 아니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NCND로 총리의 네. 위중을 내가 모른다. 뭐 요 정도. 나온다는 거죠. 아니 그렇죠. 그러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요즘엔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1, 2, 3 중에 하나 아니겠냐. 그러니까 날짜를 택이라는 문제만 남아 있다. 네. 근데 그리고 언제인지 얼마 전에 보면 비서실장도 이제 사의 표명을 하고 네. 공보실장을 비롯해서 정무실장 이런 분들 나간다고 한다는 건데 네. 그런 분들이 사전적으로 지난주부터는 준비를 좀 한 겁니까 이게? 그 전부터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전부터 저희가 기사도 하나 썼었는데 사실은 총리실에서는 부정을 하지만 총리실에서 참모들이 어떤 뭐 향후 네거티브 대응이라거나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논의를 했다라는 기사를 저희가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은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었고 저희 생각에는 총리가 실제로 대선 출마 마음을 굳히기 전에 그 주위에 있는 핵심 참모들이 좀 펌프질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네. 거고 그 한덕수 대행이 결국 이제 아까 말한 대로 1, 2, 3 중에 하루에 나가게 되고 출마 선언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일들을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은 오늘 뭘 했냐? 국무회의 석상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당당하게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선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참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인면수심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총리실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목전에 일이 닥쳤으니까 그게 볼 수 있지만 먼발치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12.3 비상계엄 당시에 이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조사도 받고 있고 그렇죠. 네. 특검이 출범하면 본인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 어쨌든 끝까지 제살길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스스로 본인이 심판이잖아요. 지금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국제사회가 우리를 저게 제대로 돌아가나 아닌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되나 헌법 질서가 제대로 구현이 되나 안 되나 이거를 전부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 바 없고 나는 원하면 선수로 뛸 거야. 선수로 뛰면서 내 재판도 마크하고 정치적으로 시간도 벌고 기득권 세력의 그 유지 온전을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봉사할 거야.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국민들은 진짜 무슨 저렇게까지 염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란 수괴가 심지어 분명히 서초동에도 보리밥집이 있을 텐데 판교까지 가서 사진을 찍히면서 여유 잡고 보리밥을 먹는 장면을 연출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거는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국민들이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었고 이거는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드러내었다라고 비판을 하더라도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라는 걸 웅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한덕수나 윤석열이나 정말 대한민국의 이런 공직자는 진짜 최악의 역사의 길이 남을 공직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개정 같은 경우 그 개정 취지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처음 됐을 때 헌법재판관 3명을 불임명해서 문제가 돼서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고 돌아와가지고는 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완규 등등을 또 임명한 과정이 문제가 돼가지고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니까 가처분이 인용돼가지고 이제 한덕수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손을 들어준 거죠. 국회에 손을 들어준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내용을 농축해서 개정안을 내놨는데 자기 변호라도 하듯이 웅변하듯이 이 법안을 딱 이렇게 거부해 버리니까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가 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정주 기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든 안 하든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그 헌재 이 혼란 속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래요.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는 건데 입법 흠결이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기관 간의 권한쟁이란 거는 입법 흠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대법원 판단이 기속력을 갖듯이 그거는 기관 간의 그런 어떤 결정문이 생기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를 자기가 뭐 여야 합의가 있니 없니 하면서 이제 뭉개고 시작을 했고 저는 제일 이제 어처구니 없었던 게
그 뭉갠 다음에 자기가 여야 이거는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막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할 수 있지 않다 하더니 맞아요, 네. 파이낸셜 타임즈 그 인터뷰에서는 바로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과 똑같은 거다 이러면서 사실 대선 출마를 했거든요. 맞아. 그리고 본인은 그거 할 수 없다는 거는 총리가 어떻게 이렇게 임명하는 거를 헌재 재판관은 이렇게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냐 이래놓고 이한규는 지명했어요. 그러니까 이한규는 안가 4인방 회동한 다음에 핸드폰 바꾼 사람이에요. 윤석열의 중요 스텝이죠. 사실상 네. 범죄 혐의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지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는 임명 절차를 안 했고 하나는 지명을 안 한 건데 이게 이미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내지는 공범으로서 한덕수가 헌법을 파괴하고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김문수 캠프에 있는 뭐 핵심 관계자 지금 여권 인사인데 그분한테 지금 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말하다가 그 윤석열 2022년 5월 대선이죠. 5월 9일 대선 날로부터 그 계엄 2024년 12월 3일 있죠. 날짜 며칠인지 아세요? 딱 세면? 모르겠네요. 1000일. 모르셨죠 이거? 이승환이야? 천일 동안이야? 그러니까 이게 1000, 2000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네이버 들어가서 계산해봤거든요. 근데 12월 3일 5월 9일 하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5월 9일 대선인데 12월 3일 하니까 1001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기자 표를 까서 확정된 날은 5월 10일이야. 5월 9일날 대선을 했고 다음 날 진검승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0.74가 나온 그러니까, 거는 네. 5월 10일 새벽 6시경이에요. 확정된. 그때부터 계산하잖아요. 딱 1000일에 계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화요일 날 의원들이 다 서울에 있는 시간에 다음 날 본회의 잡혔는데 계엄 해제 제적과 반하면 금방 풀리는데 왜 하필 금요일도 아니고 화요일 날 했을까? 네, 밤 네. 10시에 눈 벌겋게 떠 있는데 왜 하필 그날 했을까? 천일 기도 드렸구나 그러니까. 네, 이 풀리지 않는 의문. 물론 저간의 사정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1000일이라는 게 심상치 않은 숫자예요. 네. 그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보수 인사가 얘기해 주더라니까요. 아니 근데 그 얘기는 박지원 원장이 만약에 최종 후보가 한덕수가 된다면 그때는 본인이 작심하고 폭로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넣어두고 있는데 정말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확실하게 폭로하겠다라는 게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끼리만 아는 묵계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봉인 해제하고 발표를 한다는 네. 건데 무속에 관한 한 최하영 씨는 김건희 어머니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유선희 기자한테 그랬잖아요. 보자마자 손꼽 봐준다고 하고 그렇죠. 뭐 가만히 이런 있어봐. 뭐 네. 관상 봐야 되니까. 인물화를 못 맞아요. 그린다 그랬다면서요. 그 상대방의 운명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질렸어요. 김건희 무속 정권에 이미 질렸고 그런데 그보다 어머니급인 분이 오신다면 우리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미 지난 네. 주말 MBC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NBS 여론조사를 통해서 전체 국민의 66%에서 60% 그러니까 10 가운데 6 이상은 이 사람 출마 부적절하다 안 된다라는 이미 당신 나오지 마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덕수가 굳이 나오기로 하는 것은 대단히 복합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출마하지 아니할 수 없는 단계. 저는 본인한테 양가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때는 내가 아유 무슨 출마야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 아유 출마해야지. 여러 군데에서 요구를 받을 것이고 뭐 이미 기자들은 다 알지만 이미 누가 좌장이에요. 원희룡. 친윤의 핵심 원희룡이 좌장으로 캠프를 꾸리고 있고 다 그 사람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끌려가는 요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전 이 대목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뭔가 이제 여론조사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후보를 정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당면에 있는데 그 홍준표 후보가 오늘 이제 경선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제 발표되기 전에 한 말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명으로 추리게 되면은 1명으로 최종 결선해 가지고 한덕수랑 단일화하는 게 아니고 지금 최종 2명 가지고 3명 합쳐서 원샷 경선. 원샷 경선 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본인의 결과는 분명히 알았을 거고 이 얘기를 지금 왜 했을까? 이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한덕수 그 대행이 오늘 아침에 보면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당에 입당을 해요. 이게 얼마나 기괴한 현상이냐면 제가 당헌당규 찾아봤어요. 근데 뭐냐면 일주일 상간에 그 날짜가 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5월 3일 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5월 10일 날 후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지. 네, 이거는 공식 후보 등록이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토요일이야. 이건 무슨 네. 당이든 다 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그러면 이게 일주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당의 후보를 선출하고 일주일 동안 뭐 예전 같으면 복작복작 뭐 준비하다가 이제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기타금 내고. 근데 요 사이에 한덕수가 입당을 한다는 거야. 그냥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의 의원들이 바깥에 있는 한덕수를 돕게 되면 그거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이게 소지가 있어요. 왜냐면 그럼 의원들이 탈당을 해야 돼. 탈당을 하면 돼요. 근데 탈당해서 막상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리스크 때문에 한덕수 대행 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주일 사이에. 그럼 제가 물어봤죠. 아니 그럼 여기 파이널 끝나가지고 후보가 결정돼 있는데 일주일 사이에 밖에서 굴러온들이 턱 들어와서 이거를 파이널을 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상하지. 없죠. 없는데 이것도 입법 흥결인 게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에요. 이게. 근데 누가 뭐 가처분이나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출마가 가능한 거냐. 아니 근데 모든 거를 이제 그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긴 한데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최종 후보로 한덕수가 선출이 된다 한들 결국 국민의 선택은 못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면 뭐 누가 나온들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번 선거는 분명한 내란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 표심이 바꾼 적이 없어요. 계속 일관돼요.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지금 뭐 곧 5월이 되고 D-35일인데 별로 이 흐름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몽리를 부리는 것은 결국은 그냥 당권 때문에 저러는 거다. 한덕수 간판 세우고 그리고 친윤의 생존 전략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게임에서 절대로 한동훈에게 당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로 선배 생각하는 말씀이 정말 맞을 것 같은데 저는 홍준표가 굳이 그 나머지 이제 최종 후보 2명과 경선을 한덕수를 붙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셋이 경선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지금 직감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동훈한테 유리할 것 같거든. 유리하죠. 근데 그런 경선을 왜 홍준표가 던지고 나갔냐는 것이고 심지어는 방금 얘기 들어봤더니 홍준표가 탈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탈당하고 원샷 경선을 셋이 하라는 의미. 그 함의가 홍준표가 뭔가 삐졌다. 그런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깽판 친다, 깽판 쳐. 진짜 지금. 굳이 말하면 방금까지 내 우물이었는데 여기다 구청물 뿌리고 나가. 먹던 우물에 침 확 뱉고 나가는 거다. 탈당한 건 맞는 거죠, 지금. 탈당했죠. 속보요 나오는데요. 페이스북에 자기가 올렸더라고요. 탈당하겠다. 근데 이것도 홍준표 후보가 얼마나 그 정치적으로 빠르냐면 다 계산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그러면 3인 경선 하라 그러고 나는 탈당해야겠다. 근데 3인 경선 할까요? 난 안 한다고 봐요. 안 받죠.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물론 한동훈은 주장하겠죠. 한동훈 주장. 이 게임의 시작은 왜 결선이 생겼습니까? 국민의힘에 없던 룰이 생긴 거예요. 이 결선 투표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 김문수 코드에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을 만들 때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김기현을 세우고, 그 다음에 블라블라 여러 정치인을 거쳐서 오늘의 다시 또 누굽니까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만드는 게임의 이 뒷배는 여전히 윤석열이 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미 끝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향력 하에서 이렇게 저는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치인이라면 이런 결단이 있어야죠. 기계도 있고. 지금 그동안 이렇게 난장판을 만든 거 아닙니까? 당을. 맞아요. 그 대선 후보 경선 토론에서 얘기했어요. 한동훈 후보한테 책임을 물으면서 대통령을 잘못 모셔가지고 나라를 이 꼴을 만들어 놓고 당을 이 상황을 만들었으면 자숙해야지 당시 왜 나왔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마당에 제가 보기에 홍준표 시장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그렇죠. 재뿌리고 지금 더 이상 윤석열 휘하에서 니네 놀아나지 마. 그렇죠. 그러니까 당을 바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장윤선 기자입니다. 경향TV 멤버십 오픈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박수산입니다. 자, 경향TV 멤버십 오픈을 축하합니다. 구교영 기자는요 못생겼어요. 이게 농담인데 얼굴로 승부 보거나 잔재주를 피우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검찰에 오래 출입도 했고 그러는데 정말로 고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본인의 책임을 완수하려는 그런 성실함이 좋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유머러스가 합니다. 사실 그래서 구교영이 처음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 만든다고 했을 때 그래 경향에는 구교영이 있었어 이 생각을 했거든요. 구교영 덕분에 또 경향TV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고요. 저도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 비상구의 최고의 매력은 구교영입니다. 구교영 기자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동네 동생처럼
편안하게 제 마음에 스며들어 가지고 제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내게끔 만드는 그런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구교형의 따뜻함, 그리고 따뜻함 속에 묻어있는 날카로움, 이게 정치 비상구의 최고의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너무너무 성실하고요. 두 번째 정말 취재를 열심히 하는 기자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뉴스를 발굴하는 힘과 그 다음에 매치하는 힘과 그리고 이것을 이슈 파이팅하는 힘까지 진짜 엄청난 파워가 있는 기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기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볼수록 매력 덩어리고요. 사실 경향신문의 보물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경영입니다. 경향TV 멤버십 오픈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수자입니다. 경향TV 멤버십 오픈을 축하합니다. 네, 아무래도 구교영 기자의 유쾌함, 그리고 방송을 역시 또 기자 출신이라서 깊이 있는 질문이 많이 쑥쑥 들어오고 거기에 또 빨려드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인 허잼입니다. 우리 경향TV 드디어 멤버십 오픈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가입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오늘 바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사실 수요일 방송 말고도 월화수목금 약간 골라먹는 재미가 있지 않나. 다양한 평론가분들이 사실 이 치우쳐져 있는 느낌보다는 다양한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골라보는 재미, 경향TV로 놀러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상태입니다. 경향TV 멤버십 오픈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필수입니다. 경향TV 멤버십 오픈을 축하드립니다. 경향TV 구규영의 정치비상구의 장점은 상당히 가벼운 듯 보여서 부담이 없지만 그 내용은 정말 꽉 차고 무겁다. 그래서 듣다 보면 내가 내 양식이 살쪄지는 게 느껴진다. 다른 것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좀 느끼는 거는,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가면 약간 좀 이 방송 진행할 때 순서가 좀 타이트해요. 순서가 좀 타이트해서 내가 좀 말을 많이 하고 싶다 싶어도 이렇게 진행 순서 때문에 딱 좀 잘리고 이런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가만둡니다. 마음대로 떠들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경향TV가 지금까지도 너무 어려운 국면에서 정말 그 바른 언론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더 잘 듣고 또 더 올바른 시각에서 뉴스를 해석해주는 그 역할, 정말 빛 같은 역할, 그렇죠. 전 많이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경향TV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진짜 한국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진실을 보도하는 훌륭한 매체로서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기를 부탁드리고, 경향TV가요, 날카로움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 우리 정치가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근본을 잃지 않는 그런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시사 정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유익하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드려서 여기 와서도 경향신문조차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채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멤버십도 가입해주십시오. 경향TV가 경향신문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1960년대에 경향신문에 이제 황금기가 있었거든요. 제2의 황금기를 경향TV가 한번 새롭게 한번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경향TV가 드디어 멤버십을 런칭했습니다. 멤버십 회원에게는 회원 전용 이모티콘부터 회원 설문조사, 전용 게시물, 선공개 영상, 그리고 회원 전용 콘텐츠까지 차츰차츰 늘려나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향TV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주시면 저희 채널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다시 한번 재차 3차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꼭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특별판에서는 놀랍더라고요. 제가 기자 생활을 처음 했을 때 지난주에 탄핵을 부른 결정적 증인들 영상이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